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푹푹 찌는 날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김 대표, 강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김보경입니다. 네, 강은주입니다. 예, 요즘 그 실시간으로 롯데그룹 일가의 내분 사태가 계속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이 TV 드라마에서 넘쳐나는 재벌 막장 드라마. 정말 이걸 현실 세계에서도 또 봐야 되는지 정말 이 더위의 짜증 지수를 더 제대로 높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재미있죠. 재미있죠. 재벌가의 속사장을 보여주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큰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휠체어를 끌고 뭐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뭐 아들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방송사에 흘리고 뭐 이런. 거기도 엄청 그러시니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부자지간의 대화를 일본어로 서로 했다는 거. 일본에 오래 사셨으니까. 네. 저는 음모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그 가문 내부의 가족 간의 은밀한 이야기가 세상에 막 알려지고 있잖아요. 유출된 게 사실은 롯데 홍보팀이나 법무팀은 대단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모든 뉴스 때문에 국정원 뉴스가 지워지고 있어요. 기승전 국정원?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 정부가 계속 노동개혁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일 시급한 게 이 재벌개혁 아닐까? 그렇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암덩어리 같은 존재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마치 드라마 감상하듯이 보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맨날 국가 경쟁력을 얘기하는 정부가 이런 후진적인 재벌의 세습 체제를 이대로 그냥 방치해두고 롯데 있다는 망한다고 것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가문이 어떻게 되든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 그리고 롯데가 망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일본의 비상장회사라고. 뭐 자본의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롯데가 망한다 자꾸 그러니까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지금 8위를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망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LG 팬인데 9위거든요. 아니 이번에 롯데가 좀 새롭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롯데 팬들에게 자부심을 좀 안겨줘야 되지 않을까? 신동빈이 로이스터를 데리고 왔다는 소리. 네, 신동민이 로이스터를 데리고 왔죠. 그게 지바 롯데 마린스의 발렌타인 그러니까요. 감독 영향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야구에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부가 이게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재벌 오너들을 8.15 특사로 다 풀어주겠다는 등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벌 개혁에 좀 제대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온 국민이 정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카페 테라스 39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바로 강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며칠 후면 8.15 기념일이죠. 그간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는데요. 그중 하나인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을 담당했고 참여정부에서 5년간 일하시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기용됐다는 게 참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4년간 또 개성공단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하신 분이죠. 김진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보통 김진양 교수님 그러면 여성분인 거라고 생각. 어머님이 어쩜 이렇게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주셨을까요? 네. 진한 향기가 절로 풍겨 나오는 풍모를 지니시고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이름 이야기합니다. 북측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나타났을 때 김진양 부장이 온다 그랬는데 김진양 협상대표가 온다 그랬는데 저를 봤을 때 반응이 어땠는데요? 실제로 남측에서는 뭐 남성 여성의 이름이 그렇게 뭐 딱 획일적으로 이건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없지만 예. 남측 듣기에 따라서는 뭐 김진양 보통 여자라고 알거든요. 맞잖아요. 네. 북측에서는 그게 심했어요. 남자 이름에 향이 들어갔다? 당연히 여자다라고 생각했겠죠. 향단이. 그렇죠. 그렇죠. 제가 향단이라는 건 중학교 때 필명이었는데 예, 맞아요. 향단이라고 했는데
그 북측 개성에 있을 때도 북측 직원들은 늘 제 명찰을 보면은 갸우뚱하면서 웃었었어요. 도무지 그렇죠. 도무지 이해 안 된다. 내가 늘 설명해 주죠. 그만 봐라. 내 이름 그만 봐라. 나 김양 맞아. 다들 재미있어했죠. 네. 일반 여직원들이. 북측 여직원들이 그랬어요. 그 덕분에 빨리 친해지셨을 것 같은데. 원래 마음이 심성이 곱기 때문에. 진한 향기라니까.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대북 정책을 담당을 하셨는데 네. MB 정부 때 다시 선생님을 기용을 했단 말이죠.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능력을 평가받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팩트는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다 보이죠. 제가 이제 참여정부 인수위 때부터 5년을 다 마치고 개성을 들어간 게 2008년 네. 2월 10일입니다. 개성을 들어가기로 작정했던 것은 2008년 1월 초였고요. 그 원래는 이제 존스 홉킨스로 가기로 돼 있었죠. 2008년 5월에. 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마지막 비서관 인사의 대상이었어요. 저하고 두 분이 더 계신데 지금 저 봉화마을 봉화재단 지키는 모 비서관이 있습니다. 세 명이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마지막 인사였어요. 비서관 인사를 당해. 그때 비서관 인사가 됐어요. 1월 초 그때가 토요일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마지막 비서 인사하고 나서 이제 축하한다고 식사를 이렇게 내주시는 자리였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고 네. 2008년 1월 초고 다들 이런저런 고민을 할 텐데 실업자 신세로 이제 그분께서 비서관 인사 되고 나서 이렇게 뭐 축하하는 자리 그래 뭐 어떻게 할 거야 잘 향후의 계획은 다 잘 되고 있어 뭐 전속에서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소회 끝에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있었어요. 네. 김 박사 그 개성공단은 어쩌지 별일 없겠지 이 한마디 그것이 제 운명을 갈라놓았다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뭐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조화됐고 나는 뭐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끝나고 나왔는데 계속 실제로 당시에 와이프가 국가공무원인데 휴직계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애들도 대부분 다 학교 이제 쉬고 휴학 내고 미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 미국 3년으로 이제 들어간 일정으로 퍼미션을 받았었거든요. 네. 비지통 펠로시를 받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날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김 박사 개성은 별일 없겠지? 이게 이제 결국은 개성을 가야 되는구나. 혼자. 네.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내 혼자 스스로 이걸 와이프한테 상의를 하면 이게 될까? 맞아 죽겠지. 정말 맞아 죽는다 이거는. 네. 말도 못 꺼낸다. 그러다가 질렀어요 제가. 바로 다음 날 통일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네. 근데 와이프 전에 통일부 장관을 그렇죠. 먼저 질러놔야죠. 비서관은 차관보입니다. 지금 모 교육감님 네. 통일부 장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 네. 찾아가서 장관님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성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김 박사 미국 가잖아. 개성 가야 되겠습니다.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 입장에서 이만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미국은 다음에 갈 수도 있고요. 한 3, 4년 개성 갔다 와가지고 일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뭐 간다면 보내주겠습니까? 딱 찍어서 그러니까 이미 참여정부 말기에 그렇죠. 결정이 됐던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 포스트닥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전공 지역에 대해서 북한 체제 사회를 연구했었고 물론 참여정부에서 5년간 대북정책 수립하고 협상하고 다 많이 수많은 남북 장관급 회담부터 국방장관 회담 경추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속살과 민낯을 보지 못했잖아요. 살아보진 않았잖아. 예. 그래서 서로의 기회다. 개성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다 거기에. 그래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보겠다. 그게 그분의 그 말씀하고 맥이 닿아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통일부 장관을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예. 짐을 탁 던졌는데 짐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근데 텐데 선생님이 그 짐을 덜컥 받아 그냥 안으신 거잖아. 원래 그런데- 받는 사회의 소명이 모든 걸 다 신호로 받아들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분은 전혀 너 개성 가란 말은 전혀 안 했었어요. 네. 그냥 개성은 어때? 개성은 별일 없겠지. 그게 더 무서워. 모든 게 다 걱정이잖아요. 무섭죠.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정권이 있는. 교체된다는데 전 교체된 인수위 막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막 걱정되겠지만 뭐 개성당이 이미 물리적으로 이미 벌써 2003년에 첫 삽을 떴고 2007년 14선언에 개성공단 부속합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미 제도화됐고
2007년 14선언 이후 2007년 12월 27일 날 뭐 기숙사 문제부터 해서 합숙소 문제부터 타가소 네. 도로 연결 많은 것을 합의해요.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일은 없겠지만 그냥 뭐 별일 없겠지. 개성공단 별일 없겠지. 개성공단 어쩌지. 그냥 말씀을 하신 거를 저 혼자 아주 침소봉대해서 스스로 아주 막 이거다 싶어서. 근데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로 많이 드러났잖아요. 완벽하게 별일 없겠지가 아니고 완벽하게 다 현실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개성공단에서 막 정말 사설 넘나들듯이 수많은 이야기를 퍼내는 이유는 진리니까, 소명이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에서 완전히 이제 뭐 왕따 아닌 왕따. 부인님께서의 그렇게 반응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건 꼭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은 뭐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지를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우리 다 준비했는데 뭐 한두 가지가 얼그러진 거 아니겠죠. 그렇죠.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 네. 그만큼 행복한 시간 없었겠죠. 그런데 가정사연. 뭐 가정으로 보면은 와이프는 뭐 포기했다. 그래, 뭐 당신 마음대로 해. 흑역사를. 지금도 무슨 뭐 일만 있으면 그때 얘기를 대책임지 한 갑니다. 번 더 저지르시면 더 충격적인 일을 이 저지르는. 3, 4번이 되면 그러려니.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사실은 2008년 2월부터 이제 들어가서 대북협상 개성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수많은 남북 간에 벌어지는 모든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부분의 협상들은 제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008년 2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죠. 네. 북한 체제 연구원 학자도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당시에 뭐 100여 개 기업에서 매일같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대부분 그게 오해예요. 오해. 말에 대한 오해부터 수많은 오해들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참 안 싸울 것들과 대부분 싸웠어요. 감정 틀어져 있고 말 하나 때문에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알게 되면은 전혀 아닌 것들이 네. 뭐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저는 체험적으로 북측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가 뭐야? 네. 김유정 기업지원부장 저 뭐야? 청와대 있었던 비서관이야.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쏟아내라. 그렇죠. 쏟아내라. 세 번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네, 당연하죠. 뭐 딱 찍어서 했겠습니까? 당시에 뭐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이나 당에서 요구가 있다. 그 얘기 저한테 오죠. 저는 사표를 쓰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저를 정리해도 됩니다. 당시에 오셨던 관리위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위원장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케이, 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보다가 이 정도 본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감지덕지합니다. 그러는 찰나에 12일 조치가 떨어졌어요. 08년 12일 조치. 위기관리로 가게 되죠. 예. 위기관리로. 개성공단이 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네.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위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그걸 하게 되죠. 계속 제가 뭐 상황, 북측의 상황 계속 보고서를 해서 내리게 됩니다. 내리면서도 저 언제 사직서 언제 저 수리됩니까? 위원장께서 기다려봐. 이명박 정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죠. 선생님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네. 맞물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세요. 그 당시에 관련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김 부장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섭섭하지 않습니다. 자르실까요? 본인이 힘들 거니까 이제 섭섭하시잖아요. 아쉬우시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아마 이 정부에서도 보는 게 있을 겁니다. 뭐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렇게 가는데 전직 정부의 비서관이 와서 올리는 모든 보고서들을 그대로 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이더라고요. 네. 언제든지. 네, 지금은 곤란하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후에 두 번, 세 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연장선에 있었죠. 할 만큼 했다고 싶었을 때 4년을 채웠어요. 할 만큼 했다고 싶었을 때. 그 나중에는 뭐 통일부라든가 이쪽에서도 그렇게 묻어갔죠. 뭐 김장 부장, 김장 박사 쏘올리는 보고서가 가장 저거 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애매한 동성이 됐었죠. 근데 그 지위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늘 문 닫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닫고 싶어 했잖아요. 개성을 닫고 싶어 했어요. 예. 그 이제 모든 쓰레기 치우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컨티뉴지 플랜이라고 유사 상황에 개성공단을 문을 닫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플랜 1, 플랜 2를 다 제가 짰습니다. 안에서. 그 마지막 상황 1이든 상황 2든 상황 3이든 마지막 열쇠를 잠그고 나오는 건 저였어요. 다 먼저 내보내고 나서 소개하고 거부하고 망실시키고 다 해놓고 나서 이것만 짰어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최초로 6.15 14를 부정했는데 뭐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아닌데 6.15 14를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2008년, 2009년 초 되면은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닫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줍니다. 엄청난 규모의 금액으로 줘가지고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참가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제가 나오니까 김 박사 이런 일이 있다. 이 대회비인데 그때 제가 경악을 했어요. 야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그러죠. 닫으면은 이 용역이 차면 너희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다 책임이야.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닫으면 안 된다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닫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와요. 보고서가 나와요. 그렇게 보고합니다. 결국 안 닫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면은 열중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기존 하던 것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새로운 거 요만큼도 하지 마. 그래 실제로 우리는 개성공단이 5.14 조치 때부터 비정상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원래 2008년 2월 인수위가 딱 끝나는 시점부터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동결 상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비정상화되는 거예요. 딱 정권이 바뀐과 동시에 인수위 끝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당시 초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2008년 2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바로 이야기하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적. 통일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그분도 참여정부였던 뭐 중국 대사를 했던 분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 한 발짝도 못 나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개성공단 문 닫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 2월 상황에서 이미 2월 3월 상황 이미 그 얘기를 꺼내요. 북쪽으로서는 완전히 아닌 밤에 홍두깨 뭐지 이거? 이미 2007년 14선언이 잉크가 마른 지 2개월 3개월도 안 됐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북측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개성공단 정말 어떻게 될 건지. 늘 저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개성공단. 예, 북한 측도 그렇겠지만 남쪽에서 들어간 기업주들도 엄청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완벽한 멘붕. 패닉상. 뭐야?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그렇죠. 뭐지? 그때부터 기업들은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나게 말도 아닙니다. 그런 연구 용역을 한다 그러지. 연구 용역도 사실은 대외비로 했거든요. 그런다 그러지. 기존에 하던 거 하고 추가 투자, 신규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했어요. 5.14 조치 때문에 추가 투자, 신규 투자 맡겠다 했지만 사실은 2008년 2월 3월부터 이미 스톱, 동결 조치 닫지는 못 하겠는데 하던 것만 해. 이 상황이 되니까는 기업들은 눈에 돈이 보이는데 한 명을 고용하면 할수록 다 돈인데 추가 고용도 못 하게 해. 추가 투자도 못 하게 해. 그 기업들은 아주 힘들어지고 북측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옵니다. 네.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할 거야? 기숙사 안 지을 거야? 타가서 안 할 거야? 기존에 개성공단 관련된 남북 합의들 다 꺼내놓고 저한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평 안에서? 맨날 도망다녀요. 여 숨고 저 숨고 여 숨고. 선생님이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지금 완전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차라리 날 추방시키라.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김부장 선생 여기 왜 들어왔냐고.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날 추방시켜. 좀 추방시켜줘. 그게 그때의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지난 이제 4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선생님이 경험하시고 느끼고 보신 것들을 얼마 전에 이제 책으로 펴내셨어요.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저희가 책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책 광고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야 되는데 잘 팔리고 있었어요. 네.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보니까는 부제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맞습니다.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시점에 꼭 이 책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총체적 무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개성공단에서 4년을 근무했지만 북한 체제, 북한 사회를 연구했던 학자였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5년간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협상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늘 NSC 안보보좌관이라든가 우리가 전체 모여가 NSC 정책조정 회의를 한다든가 대통령 주재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대북 정책 회의를 하면은
통일부에 수십 년 근무했던 사람, 국정원에 수십 년 근무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북측은 뭐 원래 북한은 뭐 원래 뭐 불가 예측성의 영역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른다는 얘기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국민들은 몰라도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 일만 하는 게 자신의 업인데 그렇죠. 예측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 그걸. 측의 이 행위는 향후에 어떤 행위를 위한 전조다. 내지는 저거는 왜 저렇게 이야기했다. 왜 저렇게 나왔다. 이거는 사실은 웬만한 전문가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정부기관, 대북정책 담당 부서에 있는 30년 넘은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마지막에 뭐 불가 예측성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만큼 우리는 직무태만이네요. 북을 모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사회는 북에 대해 총체적 무지에 시달리고 있다. 네. 일반 국민들의 총체적 무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분단이 규정한 거니까 적대적 분단이 규정한 거니까 뭐 적대적 관점, 대립적 관점, 일반화의 오류 속에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분들 입장에서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몰라서 문제다. 이건 뭔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총체적 무지는 무엇을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누가 모르는가를 한 시간 이상씩 이야기해 줘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르는구나. 그냥 딱 올 거야. 이게 총체적 무지구나. 그냥 총체적 무지, 뭐 모르는 갑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모르는가, 다 모르더라 이거죠. 무엇을 모르는가, 분단도 모르고 평화도 모르고 통일도 모르고 그 상수로 있는 북한을 너무 모르더라 이거죠. 우리 북한 그냥 적대적 찌질한 놈들, 헐벗고 굶주린 애들, 뭐 그런 애들, 맨날 권력 투쟁에 뭐 있는 그런 애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는 그것만 보이죠.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말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삶의 양식, 권력의 구조, 권력의 작동의 메커니즘, 생활 양식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최소한 북측의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나름 그 체제 속에서 공고할 수 있는지, 북측의 인민들이 왜 충성하는지, 그 충성의 강도가, 그 집단주의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부중하게 바빠요. 실제하는 건 실제하는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 이 부분, 총체적 무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 이거 북한을 모르면요. 평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보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 문제는 허리띠 묶고 금 모으고 애국심에 호소하면 국민들 착하니까 도와줍니다. 남북관계는 평화의 영역이고 안보 영역이고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판하면 그야말로 이거는 뭐 재기불능이에요. 같이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 무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북한 무지를 지적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분단은 결국 말입니다. 분단은 우리 사회에서 분단은 적대적 분단, 대립적 분단은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북을 알 수 있느냐? 몰라요. 분단 속에서는.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 이건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 정신 차리자.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를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나온 책이 이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은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또 이제 좀 속속들이 북측에 뭐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야말로 허접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권력 투쟁에 막 그게 아니더라. 가서 봐라. 가서 만나보니까 눈물 나더라. 그렇게 나는 목적 없이 이들을 적대했구나. 만약에 마지막에 그들도 절박하게 평화를 원하더라라는 사실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눈물 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데 그들도 그렇게 평화를 원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 책 글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던데 개성공단에 행정관료들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 사회학자, 심리학자, 문화학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와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후에도 남북이 좋아지면 말입니다. 신사 여러분들이 아니라 수천 명씩 파견해가지고 전문가들도 보내가지고 봐라. 보고 설파해라.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북도 내려와 봐라. 남과 북이 서로 잘 몰라요. 그쵸. 우리가 모르는 점 북도 엄청 모릅니다.
우리가 그네들 뭐 뿔난다고 이해했던 것처럼 걔네들도 우리가 뿔난다는 줄 알았대요. 똑같이 이 책에도 있지만은 똑같이 빨갱이란 말을 똑같이 써요. 네. 똑같이 간첩짓 하지 말라고 똑같은 간첩이란 말 쓰고 너무 모르니까 그 모름이 똑같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알게 하는 방식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그렇죠. 있을 텐데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2004년에 나온 남쪽 손님이란 만화책인데 혹시 아세요? 오영진 씨라고 그때 경수로 건설한다고 1년 6개월 동안 그 슈퍼에 들어갔던 그분은 한전 직원이었어요. 그냥 한전 직원인데 이제 만화를 잘 그렸던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일을 한 거죠. 선생님이 개성공단 가셔서 일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만화로 그려서 제가 재밌겠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책들은 정말 저는 안 봤지만은 정말 추천합니다. 가서 만나보면요. 만나봐야 됩니다. 사실 오이사 조치 속에서 국가보안법에 서술 푸는데 가서 만나보러 가면 참 도발적인 이야기지만 신원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만나봐라. 그 말처럼 큰 이야기는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요. 수십 권의 책보다도 가서 한번 진지하게 그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분단이었을까? 이게 분단이었을까 싶습니다. 기자나 관료들이 가서 보는 거는 관찰기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그 이제 남쪽 손님 같은 책도 거기 가서 실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관찰기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 북한 사람들 이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말버릇, 습관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남쪽에 우리는 되게 보편적일 거고 사실 선생님 이 책에도 그 인터뷰하신 분들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심하고 그렇죠.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파업까지 불러일으켰던 말실수 그렇죠. 행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해외 여행을 나가서 다양한 나라들 보는 순간 그들의 시각 속에서 한국을 다시 보죠. 그렇죠. 또 나도 거기서 또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개성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늘 여기서 북측을 향해서 휴전선 너머의 북측을 보죠. 저는 늘 1년 365일 개성에서 남측으로 떠오르는 해를 봤었어요.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기정리 마을 너머에 대성동 마을과 태극기 있고 도라산 전망대가 있단 말입니다. 늘 거기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도 결국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이 거기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더라. 그쵸. 우리 사회 보편이 그들한테는 특수가 될 수도 있겠더라. 이상하다와 이상하지 않다의 기준은 다수나 소수의 문제인데 상호 존중돼야 되겠더라. 라는 걸 결국은 알게 됩니다. 가서 체험해 보면요. 제가 협상을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만큼 북측 사람들과 협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늘 이야기하면 입에 딱 붙어 있어요. 저는 이게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김 참사, 뭐 김 부장.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 상식은 누구의 상식이죠? 저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상식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이게 말이야.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죠. 글로벌 스탠다드 그게 뭐야? 그분은 그 글로벌은 누구의 글로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탠다드? 웃기지 마. 그건 당신 스탠다드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맞잖아요 사실은. 그들도 2,500만의 삶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존중받아야 되죠. 이 다름이 크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다르다라는 걸 아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져요. 끄덕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이니까요. 그것을 4년간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있는 협상에서 매일 배우고 익히고 따로 협상이 끝나면 실질적인 학자의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수많은 역사의 분수령들을 남북관계사의 수많은 분수령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봤겠습니까? 이거 뭐 북한 이탈 주민 문제부터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제 4년을 보냈죠. 그래서 그 선생님 우리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개성공단 지금 굉장히 어렵다. 네. 그리고 이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약간 골칫덩어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개성공단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상황이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모두의 요마에서만 먼저 들고 갈게요.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한 총체적 무죄에 빠져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총체적 무죄에 빠져 있다. 여기에서 시작하면 될 거예요. 보편적 인식으로 본다라면. 왜냐? 우리 국민들한테 개성이라는 것은 늘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무슨 뭐 사건 터질 때만 계속 언론이 다루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막 돌아가던 시절에는 비쳤을까요? 개성공단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최1순위를 꼽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뭐 삼통, 통행, 통신, 통관 이게 문제일까요? 인터넷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정부가 신경 좀 껐으면 좋겠다. 신경을 간섭하지 마. 정부와 언론이 우리를 그냥 내주세요. 정부와 언론이 정말 좀 신경 좀 꺼라. 언론에 대해서는 특히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불 터지게 이야기하죠. 제발 좀 와서 좀 보고나 써라. 왜곡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적대적 분단체 속에서 우리 사회 언론이 다루는 개성이라는 이미지는, 개성공단의 이미지는 적대적 분단의 한 부수적 요인으로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하죠. 자, 하여튼 총체적 무지에 시달리고 있다. 개성공단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 엄청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체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2000년에 합의하고 2008월에 합의를 하죠. 2003년에 첫 삽을 뜹니다. 네. 2003년 당시에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했던 건 말입니다. 전체 2천만 평의 거대 공단이에요. 네. 창원시와 창원공단을 합친 2천만 평의 규모인데 굉장히 크네요. 당시에 우리가 상정했던, 남과 북이 합의했던 상정했던 규모는 2천만 평의 대도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2,000팜이 다 되면은 5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50만 명. 그리고 우리 기업 수가 최소 2,000개 이상, 네. 연 생산액이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을 생산해내는 엄청난 대도시, 대공단을 만든다는 게 합의였어요. 그 공단 완료 시점이 언제냐? 2012년 상황입니다. 2003년에 딱 했을 때 10년만 하면 10년 계획. 10년에 이거 3단계 다 완성하고 2천만 평 완성하고 2천여 개 이상의 기업에 50만 명이 이런 엄청난 500억 불 이상을 만드는 공단이었죠. 지금 개성공단이 어떤 곳이냐? 2008년 2월에 스톱 하던 것만 해. 아무것도 그 못해. 계획의 한 딱 10분의 1 정도에 머물러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5%도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2%. 아. 2%. 2천만 평이죠. 지금 여기 1단계 100만 평의 기반 시설은 다 했습니다만은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모든 기업들 스톱되면서 124개 기업밖에 없어요. 네. 124개 기업밖에 없어요. 2,000개의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2,000개, 한 3,000개는 갔었을 거는데 50만 명 중에 지금 여기 5만 명이 있습니다. 북측 근로자 5만 3천 명. 연 생산액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개성은 하나였을 것이냐? 아닙니다. 최초의 남과 북의 합의에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2007년 14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개성공단 같은 것을 지금쯤이면은 해주, 남포 6, 7개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로 몰아가고자 했던 우리들의 엄청난 비전이었어요. 구상이었네요. 예. 그 비전을 북측이 왜 받았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 개성공단 그 지역에는 말입니다. 북측의 1개 기갑사단 또 하나의 보병사단 1개 포병연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북측의 주력 군부대가 요충지예요. 그거를 송악산 뒤쪽으로 5에서 10km를 물렸습니다. 네. 그 공단을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평당 1달러도 안 받았습니다. 돈을 안 받았어요. 지작물 철거비, 거기에 있던 시설물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1달러도 안 준 그걸로 청구하고 공짜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북측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정말 돈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그들은 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공간 평화체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역으로 우리가 고향이나 일산에 있는 1사단을 남북의 공동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각산 5km, 10km 뒤로 뺄 수 있습니까? 난리 나지 않을까요? 아니 미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알면 개성은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렇네요. 북한으로서도 엄청난 큰 결심과 그렇죠. 결의를 통해서 그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실제로 화해 협력을 해서 남북연합을 해서 완전 통일을 가는 수십 년의 과정. 대한민국 공동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통일 방안. 이거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던 거고 김영삼 정부 때 완성했던 거잖아요. 그때 만든 민족 공동통일 방안에 남북연합 단계 2단계에 남과 북은 이미 합의했잖아요. 네. 이 과정으로 본다라면은 실제로 북측은 개성공단과 개성시를 완벽한 완전 통일, 최소한 30년, 60년 이후에나 올 것 같은 그 완전 통일이 됐을 국가 시절에 연방정부의 수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방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손바닥 뒤듯이 확 뒤집었죠. 이게 말입니다. 북한 체제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6.15 14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부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 동의도 안 받았다 그러고 뭐 북측 체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북측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건 또 다른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개성공단의 취지는 그랬는데 현재 매우 비정상적이나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124개 기업에 5만 3천 명의 북측 근로자가 연 뭐 5억 불 생산이라 그러는데 그걸 실제로 공장 도가로 보면 한 35억, 50억 불 정도는 생산하는 그런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 비정상적이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정상적이면 대폭발할 것이다. 그런 개성공단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통일하자 평화하자 말할 필요 없이 조용하게 기업인들한테 남북 경협 열심히 하세요라고만 해놓으면요. 실질적인 통일로 가는 겁니다. 평화가 통일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남측에서 개성공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지금 현재 북측에서 개성공단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바라봅니까? 답답하죠. 실제로 이건 제가 이렇게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한테 가장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죠. 4년간 북측의 저 협상의 파트너들, 노동 파트도 있을 것이고, 뭐 노인 문제, 임금 문제부터 노동 보호 조건, 근로 조건, 노동 환경, 뭐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발생한 모든 것들 다 협상을 했었으니까요. 그 파트 협상 대상자들이 늘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렇게 해야죠. 김 부장 선생, 정말 남측은 할 의지가 있는 거야?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들 들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쟤들이 의지가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편적인 양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2007년 14선언하고 2007년 12월 27일까지 그렇게 모든 게 잘 나갔던 개성공단이 왜 딱 1월, 2월 돼가지고 올스톱 돼버립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박광자 사건은 5월에 발생합니다. 박광자 사건을 빌미로 금강산 문 닫게도 많이 되죠? 그쵸. 근데 왜 개성공단이 이미 2월, 3월에 동결돼버립니까? 다른 게 있었겠죠? 자, 북측 당국자들, 저하고 협상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숨 푹푹 내쉬면서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고. 정말 이거 안 지킬 것 같지?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지? 내팽개 치겠지? 이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에 그들하고 협상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켜보자, 기다려보라, 좋은 소식이 있겠지, 노력하자, 우리는 이것만 열심히 하자. 걸렸어. 이 이야기가 벌써 8년 됐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에게 개성공단이란 어떤 의미와 위상?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결심을 하고 네. 군 병력까지 빼가면서 네. 헐값의 땅과 임금 이제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 북측을 알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제가 많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우리 남측 주재원분들은 뭐 북측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들어올까요?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그렇죠. 북측 예. 그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야, 너 개성 들어가서 파견 가서 일해라. 본사 근무됐고 거기 일 좀 딸린다. 그럼 거기에 많을 때는 2,500명이 있었어요. 남측 근로자가. 지금은 한 800, 900명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남측 주재원들을 앉혀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했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북측을 알면 알수록 생산성이 올라간다. 북측을 모르면 맨날 싸울 것이다. 오해하게 된다. 니는 네 상식을 이야기할 것이고 저들은 그들의 상식 맨날 이렇게 충돌하지 않겠느냐. 북을 아는 만큼 보인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 네가 알고 있는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인식들을 다 내려놔라. 여기는 개성이다. 서울이 아니다. 라는 강의를 네.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뭐 작동의 메커니즘, 그들의 가치관, 문화, 관습,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걸 듣는다, 한번 듣는다고 해서 바로 오겠습니까? 그쵸? 아니죠.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 근로자들이 올라가서 개성에서 일하는 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이 강의 시간에 질문을 딱 받았어요. 그 김 부장님, 뭐 강의 다 내용 좋은데요. 북측 근로자들 여기서 왜 일해요? 왜 일하죠? 저는 그게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북측 권력구조에서 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파견대가 오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답변은 할 수 있지만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를 직접 물어보자. 북측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의 총국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네. 총국의 당국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알다시피
저녁마다 우리 남측주연들 강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 교양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설문지를 딱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직접은 안 되니까 네가 200분만 좀 뿌려가지고 북측 근로자 여기서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도 웃었고 나도 웃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거든. 왜? 하여튼 다 받았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답변한 줄 아십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받으면 김부장 선생님 몰라서 묻나? 그게 아니고 나도 알아. 그래도 200명의 데이터는 쓴 걸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야기해줄게 1번, 2번 알아. 주관식으로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관식, 객관식 말고. 다 써보라 그랬어요. 주관식으로 하셨대요. 써보라 그랬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똑같이 쓴 그 자료로 그 당시 봤는데 참 내가 보면서 웃었어요. 왜? 그래 뭐 그 정도로 그들은 집단주가 강합니다. 어떤 가치관이냐? 누가 이야기해? 똑같아요. 순서만 다릅니다. 첫 번째. 자, 북측의 근로자들은 북측 당국이 개성공단을 왜 했느냐는 좀 다른 측면이고요. 거기서 일하는 북측의 근로자들은 왜 했느냐? 첫 번째,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네. 1번. 네. 1번입니다.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2번. 소위 말하는 K1, K2는 그다음 그렇게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들의 위협을 나도 저 순간 무기인 줄 알았어. 그 위협을 뭐 받들어서 뭐 이런 거. 세 번째도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나는 그래도 이 기업이 잘 돼야 된다. 내 임금을 받기 위해서 내 월급을 받기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국가 통일 평화에 정말 복무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그 뭐 유지 이런 걸 받들어야 되기 위해서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 표현이 조금 다를 뿐 천편일률적입니다. 제가 정말 그래도 해당 기업은 좀 잘 된다 말은 3, 4번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혹 가다가 남과 북의 평화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평화경제. 경제란 단어가 들어가긴 그렇죠. 했네요. 평화경제. 기업이란 말은 안 써요. 평화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참. 이게 이유와 상관없어. 그렇죠. 나는 이분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네들에게는 이윤의 개념이 없습니다. 북측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의 개념을 말입니다. 우리처럼 노동이란 것을 자본과 가치 교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북측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쓰는 노동은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고용의 개념이 없어요. 고용, 피고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인민위원회가, 당이 배치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니는 임마 내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기업주가 니는 내가 월급 주니까 니 내 말 들어. 큰일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업주 선생이나 나나 똑같이 이 기업을 위해서 조국 평화를 위해서 평화 경제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막 열받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냥 중국도 안 그렇고 남미도 안 그렇고 동남아 어디 가도 안 그런데 무슨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그 언론에서 보면은 항상 개성공단의 어떤 문제를 부각을 시킬 때 네. 임금 협상, 무리한 요구, 어떤 경제적인 이득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덧붙여서 그 이제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이제 책에도 일부 뭐 어떤 게 상품권 같은 걸로 이제 지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믿나요 그거? 아니 뭐 믿고 일단 실상을 제대로 총체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무지하니까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우리 부대표님한테 이재명 부대표님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맞아요. 총체적 무지라는 것은요. 분단은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우리 언론만 보잖아요. 언론 정부 발표만 보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팩트가? 아니죠.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많죠. 이런 애는 어떨까요? 그냥 난데없이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잠실에 롯데 아까 막 롯데 멘트 했죠? 막 건물 막 올라가고 있죠. 저 뭐죠? 하여튼 그 밑에 제1롯데월드. 네. 저는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하여튼 그 밑에 막 싱크홀이 생긴다. 근데 그 싱크홀이 북한의 땅굴 소행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종편에 나와서 막 떠듭니다. 네. 굉장히 많던데요. 네? 이게 제정신 사회입니까? 이게 제정신 사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막 그렇게
공유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거를 남측 언론에서 말을 하는 방식이 그런 단어를 갖다 붙이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겠죠. 싱크홀이 재앙이 아니고 그것을 북측의 소행으로 이야기해도 가만히 듣고 있는 이 사회가 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얼척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얘기할 때. 그거 안보, 악플보다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국가 안보를 좀먹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 대해서 아몰랑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이 몰상식함이 개성공단 관련된 수많은 사실관계들을 또 얼마나 또 하겠어요. 제가 팩트로서 전해질 수 있는 게 남북관계 사이에 얼마나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왜곡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임금 현재 기본급 70불 최초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남과 북이 개성공단 만들 때 정부 당국 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북측 근로자의 개성공업지구법상의 임금을 50불로 규정했어요. 50불. 네. 최초에 사실 우리 협의할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 협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적정 수준에서 합의해 주려고 했었고요. 그들은 300불 요구했죠. 우리는 한 200불이면 합의하려고 그랬었어요. 밀고 당기고 있었어요. 네. 이런 지하에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0불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너무 많이 깎아준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 크게 쏘자. 지금 당장. 근데 왜 그랬느냐. 개성공단 만들 때 지금도 124개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우 영세한 기업들이 동대문에서 중국에서 다 안 되는 정말 노동집약적인 의류 봉제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들. 그들도 어딘가선 일을 해야 된다. 그들이 막 통일부 장관 찾아가가지고 개성공단 막 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가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왜 전부 다 큰 대기업만 가고 중소기업만 갑니까? 영세기업도 갑시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매우 어려운 기업들이죠. 김정일 부회장님께서 개성공단 남과 북의 뭐 평화를 위해서 6.15 공동선언을 6.15를 건의하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들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50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기업들의 성격들도 그렇게 영세한 기업들이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빠져나간 기업들은 오히려 규모가 좋거나 이런 빠져나간 기업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처음부터 들어갔던 기업들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그대로 다 있고요. 50불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현재는 기본급 70불, 7만 원. 연장 야간 특권 다 해가지고 다 초코파이 받는까지 싹 다 요즘 초코파이 안 들어갑니다. 싹 다 하면은 한 15만 원, 150불, 평균 150불. 연장 야간 특권 한 달에 두 번 이틀 정도 일요일 근무한다고 치고 하면 150불 정도 되는데요. 15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이제 북측의 경제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국가 배급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네. 국가 공급이라고 하죠. 국가 공급 경제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임금을 국가가 가져간다 하더라. 개성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북측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 시간만큼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이번 달에 130불이다, 170불이다, 180불이다, 150불이다 딱 계산해가지고 대부분 국가 공급 경제이기 때문에 그 자기 일하는 거에 달러 기축 통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는 북측 사회는 달러가 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뭘로 가져가느냐면요. 이건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측 기업소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달치 살아갈 부식, 쌀, 밀가루, 부식들 이런 거 상품 공급권으로 대부분 다 바꿉니다.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국영 가격이니까 굉장히 싸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로 대부분 한 달 4인 가족 정도 계산 딱 해가지고 상품 공급권으로 대부분 받고요. 나머지 돈을 조선원으로 환산해가지고 받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상호부조 많이 해요. 상호부조. 예. 집단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상호부조, 생일, 부존, 결혼 엄청나게 많이 집단적으로 엄청 개모임 같은 게 했다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 거 많이 하고 모자란 맥주도 먹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그렇게 쓰는 대동강 맥주. 사실은 대동강 맥주 차게서 먹어보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맛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아니 팔아요. 얼마 전에 남한 세계주류 찬양 고물자는 아니죠? 홍대 모 카페에서 팝니다. 대동강 실제로 맥주 맛있어요. 네. 실제로 맛있습니다. 도수가 높거든요. 우리가 메가향 한국 맥주가 제일 맛없어. 이렇게 천연 대동강 맥주는 약간 하이네켄. 네, 대동강 맥주는 잉글랜드 설비를 가지고 독일 기술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했는데 하여튼
임금은 직접 돈을 받아가지는 않지만 자기가 한 만큼은 다 가져간다. 그건 뭐 기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이제 개성공단이 경제적인 기회로서 이익으로서 사실은 더 절실했던 쪽은 남측이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값싼 노동력을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지는 못하는 영세한 기업들이 사실은 북측 노동자들과 이제 결합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제 경제 특区인데 동아시아 어디를 그렇죠. 가더라도 여기만한 조건이 없대잖아. 물류 비용이 10분의 1이라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 쪽에서는 사실은 개성공단 자체가 자기들에게 뭐 큰 이익이라고 그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북한에도 그 5개 경제 특구가 엄청나게 운영 중이고 지금 북중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시점이 딱 2008년이 기점이던데요. 맞습니다. 그 이 말씀은 좀 우리 청취자들이 기본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5만 3천 명한테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은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완벽하게 조사를 했어요. 임금, 세금, 뭐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1년간 들어가는 게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900억. 900억. 1억 달러가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를 가져올 것 같아요? 최소 15배, 20배, 30배는 가져옵니다. 5억 달러 생산한다 그러죠. 5억 달러, 지금도 통일부 홈페이지 5억 달러 생산한다 그럽니다. 그 5억 달러 생산액이 정확할까요? 그게 15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50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개성공단산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있는 의류의 30%가 개성산이에요. 속옷이 90%는 다 개성서 나옵니다. 5억 불 생산액에 계산되는 건 대부분 OEM 단가입니다. 이 한 장, 예를 들어 와이셔츠 이 한 장을 만들었을 때 요거 생산 단가 얼마 계산됐을 것 같아요? 그 5억 불에? 500원, 700원. 이게 만약에 공장동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들이 장당,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신원, 백화점에 걸리는 수십만 원짜리 양장, 그거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5억 불은요, 50억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혼자 계산이 아니고요. 개성공단 1년 회계 결산을 모든 기업들마다 합니다.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굴지의 3일 회계법이나 도원 회계법이나 화인이라든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회사를 다 회계 검증을 합니다. 그 회계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늘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3월달 다 결산서 가져와가지고. 그 기업 내부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 공표는 못합니다.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 절대 못하죠. 그쵸. 기업 내부 비밀이니까. 그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부장님. 뭐 줄일 건 줄이고 기업들마다 늘릴 건 늘리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벌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벌죠. 어려운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치적 리스크만 없으면은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산하는 게 연 세금, 임금 다 합쳐가지고 9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투자하고 나서 최소 30억, 50억 달러는 가져온다. 30배 이상 가져옵니다. 이 상황들이란 게 최근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 이후에 개성공단이 저렇게 되니까는 이미 북한하고 중국 국경지대 가면요. 중국 지역에 북한 근로자 전용 공단들이 있습니다. 기숙사도 짓고 있고. 거기에 북측 근로자들 평균 임금 300, 400불 합니다. 3배, 4배를 받아요. 근데 왜 그걸 다 몰려가고 우리의 논리대로라면은 개성공단 왜 합니까? 그거 다 가야지. 중동 특수라고 얘기하죠. 80대 중동 특수. 지금 북측 근로자들 중동 특수합니다. 중동 가가지고 일하여 1인당 1,000불씩 받는데요. 자. 그럼에도 개성이라는 70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지. 이걸 경제 논리로 본다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지도부에 왜 돈 줄이다. 달러 박스다. 그 돈 줘가지고 5만 3천 명 곱하기 4, 20만 명이 1년간 쌀과 부식과 생활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 자체 못하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 나가가지고 중국 인민군대들이 3년 4년 묵인 군대들도 안 먹는 사료용으로 나가는 그런 쌀들을 구해가지고 어려울 때는 먹였다라는 거. 2008년 9년 상황에 국제 곡물 시장이 정말 폭등했을 때, 국제 곡물 가격이 정말 폭등했을 때 그들이 요구를 했어요. 기존 이 임금 가지고 안 되니까 특별히 쌀을 좀 사주든지, 좀 임금을 좀 특별히 좀 따로 좀 더 달라 그랬어요. 자기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5만 3천 명 20만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팔짱 끼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렇게 버텨온 거죠. 지금 많이 나아졌죠, 사실은. 이 상황들을 제대로 안다라면요.
정말 지금 그 북한의 전반적인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경제적인 어떤 성장 뭐 이런 것들에 엄청나죠.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뭐 체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측의 경제를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에너지를 보면 되고요. 네. 북측 경제난의 핵심은 에너지는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는 왜 왔는가도 좀 따로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봐야 되는데 그게 전 단초라고 보는데 에너지난이 많이 완화됐고요. 석유가 연유라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연유를 이미 주유소가 일반 영업소 주유소가 생겼을 정도로 영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냥 민간인도 주유소에서 그렇죠. 기름을 살 수 있는. 그렇죠. 네. 북창 화력 발전. 북측에서 가장 큰 화력 발전소가 북창 화력입니다. 가장 큰 동평양도 있고 쪽에 있는데 화력 발전소들이 만가동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발전소들 개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들을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실제로는 식량 사정이 어떠느냐? WFP 세계식량계획이라든가 FAO라든가 유엔 농업기구 가가지고 그쪽에서 상주하면서 북측의 농업 식량 사정들 보죠. 수매 양정성 발표라든가 보면 2013-14년도에 30만 톤이 부족했었고요. 네. 540만 톤이 필요한데 510만 톤까지 올라왔었고요. 지난해 2014년 작황은 자급자족에 540만 톤 자급자족인데 570만 톤, 30만 톤 초과했어요. 이게 반짝 이렇게 생산이 된 게 아니고 쭉 식량 생산이 쭉 정산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지난 7, 8년간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북측의 식량 사정은 쌀, 옥수수 다 합쳐가지고 자급자족의 수준은 이미 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2, 3년 전부터 FAO 대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식량 정산은 하나의 구조고 경향성이기 때문에 2014, 15년 식량은 아마도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그대로 나타난 거고요. 대외 무역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13년도 걔네들 우리가 북측의 대외 무역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코트라 아시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해외 주재관들이 그 주재국과 북한과의 무역 규모들을 다 합산해 가지고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를 추산하는데 이 1990년도부터 했거든요. 1990년도부터 했는데 2013년도에 북측의 대외 무역 규모가 폭발했어요.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경제 성장의 동력을 어디서 보시는 건가요?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 많이 하는 인민경제와 핵 무력 병진 노선이라 그러죠. 네. 함수는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은 우리는 새마을 운동할 때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웠죠. 자주국방 하려고 했죠. 예? 네. 걔네들은 지난 70년간 북미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자주국방 하려고 했겠죠. 지들 입장에서는 그 자주국방을 선언했던 게 어떤 거죠? 사유지 수정헌법에 핵 보유 국가임을 명시했죠. 네. 많은 열쇠들은 거기에 있다. 자, 이제 그들은 무엇만 하면 되죠? 인민경제 건설만 하면 되죠. 인민경제 건설. 이미 더 이상 근심거리 하나를 해결을 했으니 이제 나머지는 경제 성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우리를 핵으로 공개하지 못한다. 더 이상 미국은 우리를 직접 공개하지 못한다. 우리를 공개하면 그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인민경제 건설에 다 총투입하겠다. 군수경제와 민수경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북측 경제가. 군수경제의 규모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규모로 따지면 군수경제, 민수경제. 왜 그럴 수 있냐. 자급자족 경제이기 때문에 군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수출 무역 국가가 아니에요. 네. 군수가 크죠. 이 군수의 비중을 핵 무력 딱 해놓고 나서는 민수로 전환할 수 있겠죠. 생산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네. 이게 이 함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북한의 변화가 이제 사실은 십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저는 이 변화를 언제쯤으로 보냐면요. 이 기조가 바뀌고 이런 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200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사실은. 그게 도드라지는 것은 2010년 이후, 2011년 이후 성과로 막 나타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의 자본주의화가 급속화되면서 그게 북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찾아본 거 놀란 게 이제 북측과 남측의 무역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근데 이게 다 삼각무역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을 끼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기회로서의 개성공단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지금 우리는 그 기회를 지금 발로 차고
예,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참 안타깝죠. 예, 광장시장에 전 몰랐는데 광장시장의 수혜품 80%다 북한 노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보따리 장수들이 이렇게 중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형태의 되게 기형적인 무역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제가 남한에서 북한을 접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탈북자도 사실 만나기도 어려운데 제가 겨울 코트를 사는데 메이드 인 DPRK를 딱 발견하고서는 아주 근데 봉제가 아주 튼튼해요. 거기서 나오는 코트 가격이 사실 싸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이제 드라이클리닝 이걸 보려고 봤는데 메이드 인 DPRK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는 북한이었던 그렇구나. 거예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 뒤로 이제 다 모든 옷을 다 찾아보기 그렇죠. 시작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지만 사실 맞습니다. 일상과 개성공단이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개성공단. 여러분들 북측 사람들 손재주는 탁월합니다. 우리 남측 사회에서 고급 옷들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고급 옷들은 대부분 개성산이라고 보시면 다르지 않습니다. 막 라운드 얼마 이런 거 말고요. 막 정말 수십만 하는 정장부터 이런 아주 좋은 옷들은 다 품종 소량 생산하는 게 있죠.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그들이 담보하거든요. 국내 봉제 공장 50명 이상 있는 봉제 공장 없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이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많은 동인 중에 배경으로서 중국의 성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맞죠. 저는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 학자로서 늘 쟤네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중국을 보면서 30년간 매년 10% 이상씩 고도 경제 성장했던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중국보다 더 빠른 기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 북미관계만 정상화되면 잘 될 거야. 좀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웃기지 말라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 뜻을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의 영역 속에서. 중국, 소련의 러시아의 시장도 있겠지만은 저 내적 동력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내적 동력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뭐 팩트를 톡톡톡 찍어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드리긴 워낙 논쟁적인 영역들에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저 내적 동력이 폭발하는 시기가 지금 옵니다. 뭐 자원의 문제를 떠나서 집단주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군수와 민수 경제가 어떻게 결합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군수 영역은 실제로 뭐 공론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식 얘기해 버릴 거니까요. 실제로. 원래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거 있습니다. 북측은 원래 공업국가고 과학기술국가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뭐 그렇나? 북을 알면 과학기술국가, 공업국가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2012년도에 인공위성 쐈을 때 러시아도 중국도 그렇게 걷고 말렸는데 지들 자체로 쐈어요. 그냥 막 쏘면 올라가는 겁니까? 인공위성이? 아니죠. 그만한 과학기술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경제로 다 넘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고급 기술들이 있습니다. 특화된 분야에서.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북측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예, 그러니까 좀 결론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앞으로도 이제 시장 경제가 자리를 잡을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개성공단 초기에 이제 구상들처럼 그게 6개, 7개 돼서 남북한이 이전 경제적인 어떤 협력 모델이나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장 경제 자리 잡는 것과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이건 한반도 전체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완전 다른 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뉴라이트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북한 관련해서 어떤 뭐 발표 나 슈퍼지엄 하면 굉장히 북한에 대한 사업적 기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묘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꿈쩍도 않는 사람이 북한이 사업적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통일은 대박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사실은 북한은 시장주의로 안 갈 겁니다. 중국이 모델 아닙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북측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을 지키면서 갈 겁니다. 다만 평균주의라든가 건달고책이라든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도입은 하긴 합니다만은 장마당의 가격조차도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세습 체제라든가 그런 거는 유지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권력 구조는 국회의원 권력 구조는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딱 대변해서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 쟤네들이 자본주의 개혁 개방을 오나 이렇게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 맞아요. 뉴라이트라든가 통일대박론이라든가 조선일보가 하는 통일은 미래다라는 이 모든 대부분은 경제주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북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들이 여전히 총체적 무치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평화가 대박이죠. 남북이 상호 존중만 하면 대박입니다. 결과는 대박인데 절차와 프로세스 과정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거 아닐 거예요. 왜? 철저한 국가 계획 경제입니다. 우리가 자본의 힘에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군요. 네. 그런 사례들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보아왔던 거잖아요. 이제 중국도 그래왔고 뭐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북측은 말입니다. 중국을 매우 좀 편회해서 봅니다. 그런가요? 이건요. 뭐 사회주의 정치적 논리일 수도 있고 경제 논리일 수도 있는데 북중 관계는 한미 관계가 아닙니다. 중국은 북측에게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덩치시켜버렸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측은 중국을 매우 견제하고 있고 폄훼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보고 있다는 거. G2를 이미 이뤘습니다만은 북측 애들은 중국을 좀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 이거는 정치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나라 아니야 거기가. 중국 번절자로 보는 건가? 중국 공산당 건설 과정 속에서 조선인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북중 관계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의 시기, 그리고 모택동과 김일성의 관계, 두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성립해보면서 뭐 북측이 중국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덩소평 체제가 들어오면서 수정사회주의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엄청 엄혹했던 두 간의 백척간도의 전쟁 위기까지로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군사적 위기도 있었다라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들 보고 있으면은 무엇인 줄 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일본을 업수 얘기하는 것처럼 북측은 중국을 매우 업수 얘기하는데 북측은 말입니다.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견제합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이 가장 패권주의 국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중국적 지배 질서, AIIB라든가 G2 질서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속성을 사회주의가 뭡니까? 뭐 전 세계 인민에 뭐 자주 막 이야기하는데요. 비동맹, 반동회 이런 이야기할 때 중국의 현재의 모습을 북측은 어떻게 보느냐? 패권적 질서를 구가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만한 여지없이 비판합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장성대 청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질, 사회주의 질서 체제, 정치적 논리 속에서 북측은 중국을 아주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 북한 인민들도 이 정도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그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럽니까? 북측의 인민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북측 관료들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다 이렇습니다. 아주 사무치게 그런 거 있고요. 관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비슷해요. 뭐 이렇게 확실한 그런 역사적 인식까지 다 가지고 있게 하겠습니까? 많은 영향이 크겠죠. 이건 우리가 그래서 뭐 북핵 문제 나오면요, 뭐 중국을 이용해 가지고 뭐 압력을 간다. 그야말로 그건 아니군요. 정말 그건. 뉴스에서 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뭐 육자회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을 흔들 수 있거나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헛다리를 긁어. 그건 제대로 이용도 못해요.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그것 맞아요. 자체도. 중국의 대표들이라든가 중국 학자들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 그렇게 해요. 헛다리 긁고 있다. 네, 선생님 좀 우리 얘기를 좀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책에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들이 개성에 가서 느꼈던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개성공단 같은 게 한 10개가 있으면 평화로운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마지막 그 대담 이 글을 쓰셨던 분들의 얘기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많은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명료해요. 저는 이걸 우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주재원들한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는 거 사실 눈에 그려졌었어요. 사실 전 이것도 총체적 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지.
분단을 모르고 평화를 모르고 통일도 모른다. 우리가 통일 그러면 뭐죠? 통일. 필요해서 허물어지고 한 사람이 대통령 뽑고 그야말로 정치, 체제, 경제, 법 제도가 완벽히 하나 되는 명실상부한 일통 이걸 생각하죠. 통일. 근데 통일이 그 통일입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오는 거죠. 완전 통일은. 이 통일이 되기까지 상호 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화해 협력하고 이게 대한민국 공식 통일방안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에 3단계 통일 방안이잖아요. 화해 협력, 남북연합, 완전 통일. 이것은 이 과정은 수십 년의 과정이잖아요. 남과 북이 서로 체제가 제도가 다르지만 상호 인정해주고 고개 한번 끄덕여주고 그래 니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 이렇게 살게. 서로 적대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상호 존중의 정신을 화해 협력하고 화해 협력이 뭡니까? 사회문화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협력하면서 뭐 평화협정 맺고 정전협정 평화협정 맺고 이런 군사적 신뢰 구축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하는 이 화해 협력의 단계를 최소한 10년 20년을 거쳐야 최소한 남북연합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남북연합 단계도 수십 년 해야 완전 통일 가겠죠. 이게 우리는 이걸 뭐 30년 60년 이렇게 보거든요. 이 과정을. 근데 보세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인이나 남측 주재원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이분들이 이야기한 통일은 뭐죠? 마지막에는 완전 통일만 생각합니다. 네. 이 과정은 안 보죠. 이들은 개성에서 북측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북측 체제가 어떤 걸 봤잖아요. 북측 근로자들이, 북측 사람들이 지네들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소위 말하는 강고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북측 애들은요 자기 체제에 자긍심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뭐 우리 사회 속에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북측 인민들이 지들 체제 속에서 자긍심이 있더라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못하잖아요. 네. 금기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 그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있더란 말이야. 있는데 내가 본 건 정말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걸 다 봤잖아요. 이런 애들하고 한국이 통일이 된다?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 20개도 막 생겨가지고 실질적인 통일로 그게 평화가 통일이다. 그건 동의하지만 완전 통일? 이거는 더 많이 문화적으로 섞이고 이해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즉 제가 통일의 개념을 상호 존중부터 화해 협력 남북연합 완전 통일 이 전체가 통일이야 그러면 그래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 통일이 이렇게 물어. 그렇게 이제 호응을 해줘요. 그럼 내가 이야기해 주죠. 이게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 이게 통일이라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통일하면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들의 통일은 흡수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하는 하루아침에 확 먹어버리는 이 통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 통일을 관한 이 오랜 수십 년의 과정을 통일의 과정, 평화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통일입니다. 그런 통일은 찬성하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연방제 통일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선 낙인이잖아요. 연방이란 말이 어디 감히 미연방도 있는데 연방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무슨 잣발 빨갱이의 준동이잖아요. 연방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 남북연합이라는 게 외교권, 국방권조차도 지역정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정상회의가 있고 강요회의가 있고 평회가 있어가지고 국회의담 있고 유럽연합 많이 보잖아요. 그야말로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름만 상징적이 있는 거지. 그게 뭐 어렵다고 상호 존중이 문제는데. 그걸 더 원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실제 요금 가르치면 다 동의할 겁니다. 조금 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좀 더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치권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 외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단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한반도를 굉장히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만큼 국방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이제 보여져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과제에 비해서 통일부가 너무 힘이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 통일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대통령 직속 통일위원회를 또 만들고 이 지금 이 통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이 정부 행정부의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답답하게 보죠. 뭐 고구마 300개 먹은 듯한 답답함. 고구마 300개 얘기합니까? 저는 한 3,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이미 질문 속에 다 나타났지만요. 별로 논평할 여지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통일부? 그냥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많은 남측 기업인분들은 통일부로 봤을까요?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네.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개성사업지연단이라고 냉소했었어요. 지연단. 지연시키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그들은 피눈물 나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런. 네. 그게 결국 제가 하나의 없었겠네요. 상징으로 이 말을 드린 건데 통일부 과연 통일부가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 맞죠. 내용적으로 흡수통일적 관점에서는 열심히 했을 줄입니다. 그건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얼마 전에 또 현경대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 수석 부의장이 미국 가가지고 또 흡수통일론 이야기 막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민주평통의 의장입니다. 그쵸. 그 수석 부의장이 상근 수석 부의장이 미국 가가지고 수많은 그 김무성 대표도 다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흡수통일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북측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 저는 통일부 글쎄요. 안타까움. 전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외교 국방부 국정원 많은 그 인사분들 다들 잘 압니다.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안타깝죠. 결정권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통일부 자체 결정권. 저는 좀 더 나아가가지고 사실은 참여정부가 개성공단을 할 때 미 대사관에 있는 미측 입장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미 대사관이라든가 미 국무성이라든가 그들 매우 네거티브였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이해관계들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그들은 이것이 북측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돈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 대사관에 있는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자, 달라졌을까요? 유명국 정부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의 영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에게 대북정책,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상징적인 대북정책의 아이콘들 이것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스스로 갖고 있을까 지금? 뭐 내놨다 안 내놨다를 떠나서 이미 편성해서 우리 스스로의 결정권적 영역에 이미 있지 않지 않는 거 아닌가? 관계 속에서 본다라면은 한미동맹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래서 개성공단 문 닫는 것조차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갑자기 뭐 사건 하나로 바로 뭐 금강산을 닫아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계속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군사적 적대적 관계로 가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저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남북 관계를 본다라면은 지금 통일부 하나가 북측 관계를 풀어간다.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절대 듣고 있지 않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앞으로 남북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한 말씀 해주시면 전달될 것 같아요. 예. 상식, 원칙 이런 뭐 너무 지고지순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족사회, 미래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지금의 이 실기가 엄청난 기회를 우리는 내팽개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국민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 오로지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가?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정치적 저발전, 경제적 저발전, 사회문화적 품격의 저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분단 속에서 발생하죠. 그것을 넘어서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넘어서 국민 행복의 구조적 근원인 평화로 가자.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평화가 너무 어렵지 않더라. 네. 상호 존중이면 되더라. 상호 존중. 싫든 좋든 우리 사회 속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운불교 수많은 종교들이 공존하는 것처럼 남과 북이 왜 싸웠습니까? 싸울 필요 없잖아요. 이념? 아니다. 우리에게 이념은 국민 행복, 국민 이념이다. 국민 행복만 본다라면은 상호 존중하자. 평화 갈 수 있다. 우리가 적대시하는 만큼 적대시는 돌아온다. 남북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존중해 주자. 그 존중은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후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국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최대의 첩경 아니겠는가. 상호 존중하자. 이 말씀 꼭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호 존중. 네, 선생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책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경험을 통해서 북측과 협상에서 말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존을 위한 말이 아니라 대화가 있어야 한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이제 남북 당국 간의 진정한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